부끄럽지가 않으세요. 지금 다 청소년기 다녀주셨죠. 근데 동생들은 뭐 초등생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영유아부터 재수 3생까지. 제 주업이 현장에서 이제 자녀교육 상담을 하는 건데 20년 동안 자녀교육 상담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생 자녀들을 데려오셔서 이제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중학생이어도 고등학생이어도 초등학생 때 형성됐어야 되는 습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그것을 다시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요. 중고생이 되면은 뭔가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개입을 해도 될까? 그리고 개입을 해서 이게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들도 좀 무력감이 있고요. 또 학습과 관련돼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년도 자녀도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 부모님들도 무력감을 느끼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직업이 몇 개 정도 필요하대요? 한 사람이?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직업으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뭔가 통합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떤 능력도 통합적으로 길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과 같이 말씀 나눌 거고 학습이 이게 공부, 학교 학습이 별것도 아닌데 사실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대학 가야지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 학교 학습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다른 문제를 끌고 오잖아요. 공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위축이 되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개인의 우울, 또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상승하고 다른 문제를 너무 많이 끌고 오니까 우리가 학습을 매개로 해서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학습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이제 본인에게 적절한 진로, 진학 이걸 잘 찾아서 미래 인재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기분 상하게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부부싸움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밥하기 확 싫어지죠. 밥은 밥이고 싸움은 싸움이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 뭐 집중력, 학습 능력 전부 다 갖춰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기분이 상하면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기분을 뭘로 상하게 하죠? 주로? 말로 상하게 하죠. 근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청소년하고 특히 아빠하고 청소년과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분, 3분. 야, 2분, 3분도 사실 꽤 긴 시간이에요. 아니 여러분 2분 동안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35초. 너무 깜짝.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35초도 또 긴 시간이에요. 그럼 그나마 35초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이 또 수두룩할 거잖아요. 평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대화를 하는데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기능적인 말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해라, 했니? 했지, 챙겼지. 계속 이렇게 기능적인 말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계속 같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다시 듣고 싶은 말, 친절한 말, 따뜻한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안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대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듣고 싶은 말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하시면 그러면 말로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은 뭐 특히 기분 상하면 끝이고, 이 아이들의 발달 때문에 안 그래도 권위를 갖고 있는 두 대상에게 반항적으로 행동하죠.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대표적인 대상이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대화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대화 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랑 대화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내렸어요, 네? 응? 안 넘어가나요? 수동으로 해야 되겠네. 자, 여기 좀 화면이 흐린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들 이렇게 보다가,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왔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네? 휴대폰 케이스죠? 근데 여기 앞에는, 요거 일광인가요, 이거? 일광 맞아요? 저 미나토치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뒤에는 비광이 있어요. 휴대폰 케이스를 앞뒤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 보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의 뭔가를 막 튜닝을 해요. 바꾸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샤프 같은 거, 그 샤프에 쇠꼬다리 있죠? 그거 막 뽑아가지고 한 군데다 막 여러 군데다 껴놓고 나만의 샤프를 만들고, 스티커, 어릴 때부터 스티커를 도덕도덕 붙이고 뭔가 자기 걸 막 꾸미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휴대폰 케이스에 진짜 집착하죠. 그 휴대폰 액세서리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걸 관심 많잖아요. 내 거를 뭔가 막 튜닝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내 집을 튜닝을 하고 내 차를 튜닝을 하고 이렇게 튜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껏 할 수 있는 튜닝은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교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복 라인을 살리냐, 통을 좁히냐, 잘라도 되냐, 이걸 가지고 학년 초 되면 신랑이 하잖아요. 근데 이 튜닝하는 거를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다이 문화예요. DIY. 이 나이가 아니고 DIY. 우리도 굉장히 많이 뭐 인테리어, 그죠? 나만의 소품 만들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이 문화를 즐기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의 문화, 이게 DIY, 다이 문화예요. 청소년 아이의 고유 문화 중에 하나가 다이 문화예요. 근데 꾸밀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꾸며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보기 싫다고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막 이런 데 신경 쓰면서 쓸데없는 거 신경 쓰고 공부 안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자꾸 못하게 하고 하면 이 아이들의 고유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관계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해하시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요. 발달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 20년 동안 계속 발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육서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언어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이런 거 잘 알죠.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대해서도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아이의 학습과 일상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발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달이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같은 단계에서 같은 과업들을 뭔가 이뤄나가요. 누가 좀 빨리, 누가 좀 느리게, 요 차이가 좀 있지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이제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여러분 3, 4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오죠. 근데 요즘 발달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나 미국 아이나 뭐 일본 아이나 미국 아이나 세계적으로 아이들 발달이 빨라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혼 7살이었죠. 요즘은요? 4살이요? 아니 이렇게 정보가 느리셔서야. 이미 2008년에 3살로 내려앉았습니다. 미혼 3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과업이 뭐냐.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도덕책이 맨날 나오잖아요. 청소년기의 특성 이래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는 시기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찾는 시기에 발달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현실을 부정해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꿈꿔요. 그래서 이게 길게는 만 24세,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예전에는 막 그 정의를 부르짖고 이상적인 거를 막 부르짖고 하면서 데모를 막 격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사형태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은 정의를 부르짖어요. 이상적인 걸 꿈꾸고 다른 세상을 자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그 방과후에 3, 4, 5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상대방 부모님 욕해주면서 위로를 막 받고 있어요. 야, 너희 엄마는 이런 거 좀 고치셔야겠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러고 사니?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그 아이들 왜 서랍 같은 거 청소해주다가 한 번씩 열어보면은 쪽지 같은 거 발견될 때들 막 있죠. 거기 보면은 막 엄마 욕 써놓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엄마도 폐륜이다 막 이러면서 뒷목 잡고 막 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현실을 자꾸 부정하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얘기해도 다 듣기 싫어요. 좋은 소리 해도 듣기 싫고 싫은 얘기하면 더 싫고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100명 있다 보면 자 네가 바라는 거 아무거나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제일 바라는 한 거지. 그럼 이 100명의 아이들이 다 짠 것처럼 얘기하죠? 이 아이들이 좋은 소리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싫은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만 둬달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00명이 다 짠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얘들이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컴플렉스로 얘기하자면 고아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거예요. 고아 컴플렉스. 아, 내가 이 세상에 고아라면 진짜 좋겠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루 종일 뭐 스마트폰에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고아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쩌라 이렇게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개입하고 간섭하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계만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나한테 삐쭉빼쭉거리고 뭔가 짜증스럽게 얘기하고 반항적인 말투로 말하고 이러면 괘씸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이들 사춘기 여기 지금 뭐 다 청소년 자녀들도 부모님들이시니까 사춘기 시작될 무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아이가 뭔가 나한테 삐쭉빼쭉거리고 곱지 않게 얘기하고 일찍 씻고 자자 뭐 이랬는데도 엄마는 막 아이를 훑어보고 그죠? 좀 아침에 대화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mp3 딱 꽂고 있고요. 문 꽉 닫고 들어가고 이러면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서운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좀 서운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 얘가 이제 드디어 내 무릎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이제 그분이 오시는구나 하고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괘씸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어디 부모한테 감히 내가 쟤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실랑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또 청소년기잖아요. 자식은 연과 같아서 멀리 띄울수록 잘 날아간다는 얘기 아세요? 제가 듣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게 저작권이 있고 이래서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딱 사진을 보는데 푸른 빛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보석 같아요. 보석. 이거 보석인가? 왜 스와로프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석인가 보다 크리스탈. 이러고 딱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보석이 아니라 나비가 날개에 새벽에 이슬을 잔뜩 머금고 나뭇가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진작가가 클로즈업해서 쫙 찍었더니 빛이 딱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보석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쁘다. 근데 그 사진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나비가 잘 날아가라고
가서 이슬을 이렇게 털어주잖아요. 그러면 나비가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이슬을 다 털어내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우리 아이의 공부를 가르쳐주고 관리를 해주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그 기다려준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기다려준다라는 것이 정서적인 기다림, 뭐 공감, 수용, 지지, 격려 이런 정서적인 기다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꾹꾹꾹꾹 막 참다가 더 터져요. 그래서 그거의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충분히 계속 줘라. 그 기다림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도 습관, 특히 이제 학습과 관련돼서 습관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부하는 힘을 조금씩 이렇게 길러가는 시기,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기고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그 힘이 조금씩 딱 갈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사실은 유아기,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4, 5, 6, 7세예요. 만 3세에서 만 6세, 주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죠. 스스로 하는 거. 그 주도성을 기르는 시기가 이미 4, 5, 6, 7세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신 다 많이 해줬죠. 신발끈도 매주고 가방도 싸주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시간 관리도 대신 다 해주고 물도 떠먹여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도성을 기르는 그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꼬리를 물었죠. 주도성이 꺾게 되면 다음 단계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정말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할 거 딱 챙기면서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 습관을 본격적으로 들이는 게 1학년에서 6학년이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발달적인 특성이 근면성이거든요. 근면성을 기르는 시기였어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그런데 그 근면성은 뭘 바탕으로 되는 거냐? 주도성을 바탕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지 근면 성실하게 되는 거지 남이 대신 해주는데 내 근면성이 발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경험이 계속 쌓였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승자 효과라는 거 아시죠? 한번 뭔가 성취를 딱 맛보면 그대로 쫙 간다. 그게 승자 효과라는 건데 이게 발달적으로 그래요. 근면성을 길러서 성실하게 자기 거를 해나가면 성공 경험이 쌓여지죠? 그러면 자기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이거 힘든 거를 잘 참고 하니까 나한테 좋은 결과 따르는구나. 더 성실하고 근면하게 되겠죠. 그런데 뭔가 할 때마다 계속 실패가 추가돼요. 그러면 반대 개념이 발달하거든요.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힘든 거를 참고 있을 때 과연 나한테 좋은 결과 따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미루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숙제 주어지면 미루다가 직전에 막 닥쳐서 하고 방학 숙제 있으면 절대로 미래하지 않죠?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힘든 거 참고 있는데 나한테 좋은 결과 따를 것인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루면서 심리적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위로. 아, 내가 시간만 더 많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한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 시기에 딱 가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20살이 넘은이들 안 계시죠? 우리는 지금 한참 노화가 진행 중이죠. 20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참 노화가 진행 중이죠. 그러면 노화가 진행 중일 때는 뭔가 이렇게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싫어지고 뭔가 안 그래도 우울감이 막 커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종합심리평가라는 정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부모님 인성검사를 같이 해요. 근데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면 10분을 검사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6, 7분 정도가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우울증 이렇게 진단받을 지경이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자녀 교육에만 완전히 100을 쏟아붓고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러세요. 왜냐면 다른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들은
10분 중이면 한 한두 분 이렇게 상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 다른 통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들은 회사에 충성하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다 막 이러면서 회사에 충성하는 시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녀 교육만 하는 어머니들은 거기에 100%를 쏟아붓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뭔가 다시 정비도 하려고 하잖아. 내가 너무너무 자식 그러면 안 되겠다. 노후 대책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나중에 나 정말 후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한 번씩 돌아보고 했으나, 어느 순간 되면 또 집착하고 있었죠. 어느 순간 되면 또 신경 쓰고 있었죠. 그게 생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업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생산성이라는 것을 과업으로 갖고 있어요.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한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생산성이 필요한 과정이죠. 그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육아,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를 계속 하세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저는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았거든요. 제가 지금 27개월 된 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저보고 늦둥인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늦둥이가 아니라 첫아이입니다. 첫아이. 제가 44세에 첫아이 낳은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어머 박수 터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부럽고, 내 삶에 내 자녀가 있다라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우리 클리닉에서 만나는, 상담하는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했었던 어느 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한부 선고를 딱 3개월을 받고 돌아가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이 아이하고 바통 터치를 딱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희 엄마는 끝내 못 보고 돌아가신 건데요. 제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제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그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네가 예쁜 아기를 하나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아이의 모습을 꿈꾸듯이 그리고 상상하고 하셨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이게 유전자임이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주는 거 이거는 엄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우리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냐 나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냐 뭐 답은 분명하잖아요. 끊임없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못은 잘못이라고 알려주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셔가지고요 그냥 꾹꾹꾹 참다가 더 크게 터뜨려서 파국을 맞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 역할 신이 만들어주신 작품에 우리가 뭐라고 막 이래라 저래라 계속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하면서 아이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학습 능력을 꺾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좋은 부모의 상이 있죠. 뭐 연구들마다 좋은 부모란 이런 부모들이다. 뭐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내놓는데 그걸 여기 종합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는 것이 생산성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제가 이거 왜 얘기 시작했냐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저는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요 애기 목욕시키잖아요. 조리원에서 딱 나오는데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바닥에 꼭 해가지고 통에다가 서서 테이블에 통을 올려놓고 했어도 됐을 텐데 꼭 바닥에다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빨리 얘를 들어가지고 수건으로 딱 닦여야지 체온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빨리 닦으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안 펴져요. 우리 남편은 더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은 펴져야 이게 빨리 이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 보는 게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전세 자체는 뭐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뭘로나 자녀 교육은 힘들다.
이 전제예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너무 하나에 쏠려 있을 때 완전히 아이한테 100을 쏟아붓고 일에만 100을 쏟아붓고 이러면 발달적 균형 깨지죠? 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녀는 나의 아바타가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실패한다는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울감이 급상승해서 주부 우울에 걸리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에게 내가 100만큼 화를 내도 될 문제인데 자꾸 1000만만큼 화를 내고 있다. 이게 좀 잦다. 이런 생각 드시면 우울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울에 사람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우울하면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애들이 떠들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조금만 이제 떠들면 우울할 때는 확 조용해요. 막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나 그냥 쳐다보는데 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왜 째려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그래서 나는 한참 이러고 있는데 아이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주도성을 길러야 돼서 내 말을 안 듣죠?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왜 이렇게 때를 쓰지?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는 걸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버릇이 없다 생각해서요. 옆집 엄마랑 손잡고 다짐도 한번 했어요. 자기야, 얘 초장에 잡아야 돼. 얘 시간 더 지나면 못 잡는다. 얘 이대로 사춘기 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요. 더 일거수일투족을 개입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오해인 거죠. 우리 아이는 주도성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다 내가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음 단계 근면성을 우리가 발달시켜 줬느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아이들의 열등감을 발달시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실증이 많죠. 그래서 뭘 해달라고 막 쪼르잖아요. 태권도는 보내게달라고, 아니 다니게달라고, 옆집 친구 다닌다고 나도 다니게달라고 막 졸라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니게 해주면 내일은 와가지고 또 끊어달라고 그래요. 아유 너랑 이거 신랑이 언제까지 하겠냐. 그래 너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마. 돈도 붓고 좋지? 하고 바로 끊었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다 말았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실패가 하나씩 계속 추가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발달해요. 그러면 학습적으로는 미루기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에서도 성공하고 학업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계를 하실 때 뭔가를 하다가 아이가 당연히 힘들어하죠. 그죠? 로봇가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을 주 5일을 다녔다. 그런데 주 5일을 다녔는데 힘들어해요. 그러면 빈도랑 양을 좀 조절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극단으로 갔었죠. 하나는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지. 계속 주 5일 다니겠어요. 한쪽에서는 그래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 하고 바로 중단. 이러면 언제 또 그걸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끝장을 보려고 그러면 완전히 역효과가 나고. 그래서 빈도랑 양을 조절하면 돼요. 태권도가 주 5일 돼서 힘들어하면 주 2회, 3회 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학을 매일매일 5페이지씩 푸는데 아이가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죠? 청소년 아이들이 그 하는 학습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힘들어하면 그걸 끝까지 그대로 하게 해서 역효과를 내지 말고, 그러면 이틀에 5페이지 잠깐 이렇게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걸 우리가 이제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찾는 시기에 고학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다른 세상을 막 꿈꾸고 있다 그랬죠. 그런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녀 교육서에서 공통적인 지침으로 주는 것이 사춘기 때는 반드시 자녀와 거리를 둬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망치게 되어 있어요, 관계를. 그래서 남 아이 사랑하듯 내 아이를 사랑하라, 이런 명언이 나온 거잖아요. 자녀와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망쳐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춘기 사춘기가 딱 됐을 때, 사춘기 아이들 대하실 때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다른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다 잊으셔도 딱 하나. 사춘기 아이들은 24시간 화가 나 있다. 이 말을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얘가 화가 나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어쩌라 이렇게 하는 것은 화나는 교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서 탈선의 위험이 있는 거.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거. 이거는 사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관찰하시면서 대처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끼를 굶든 지각을 하든 자녀와 갈등이 너무 커져 있고 내 말을 정말 잘 안 들을 때는 일부러 방치 아닌 방치를 그냥 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유익해요. 그리고 아이들 막 사춘기 아이들 여중생들 여기 여중생 두신 분들 많이 계시죠? 화장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대 차이 때문에 이게 진짜 용납이 안 됐었는데 이젠 대세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따라는 가죠. 예전에 우리가 중고생 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중고생 애들이 막 화장하고 막 사복 입고 굉장히 이상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막 교복 튜닝하고 막 연예인을 열광하고 막 그 여중생들은 그룹프 말고 지하철 타죠? 네. 이게 참 패션이에요, 패션. 애들 왜 이러느냐? 이 두뇌 문제예요. 사춘기 때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두뇌 부위 어디죠? 네? 앞쪽, 뒤쪽, 옆쪽. 뒤쪽. 오, 여기 뒤통수. 여기 후두엽입니다. 후두엽. 이 후두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각적인 정보 처리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런데 우울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죠? 커튼 치고 다니고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울할 때는 정보가 왜곡된다 그랬죠? 후두엽이 막 발달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막 시각적인 것에 민감해서 외모에 굉장히 민감한데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 내가 더 못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마스크도 막 하고. 그래서 우울한 청소년들이 커튼 치고 다니다가 활력이 생기면 머리를 까요. 바로 깝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발달, 정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리정돈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리정돈에 절대로 그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시는 에너지만큼 결과물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정리정돈 안 됐다는 게 사춘기 되면 더 안 되죠? 중2, 중3 아이들 가방 보세요. 요즘 아이들, 남자애들 가방 왜 이렇게 큰 거 메고 다녀요? 등산 가방처럼. 근데 교과서는 사물함에 다 넣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 책은 없을 것 같은데 가방이 있다만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 뭐가 들어있나 한 번씩 열어보면은 한 학기 동안 받았던 모든 수행평가문, 가정통신문, 각종 신청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쟤 왜 저러고 다니지? 저거 홀가분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자기도 좋고, 좋으련만 저거 왜 저렇게 다니까 뭐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 공부 안 할 거면 정리라도 깔끔하게 해라. 막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전쟁하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것도 두뇌 문제이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막 정신이 없고 두서가 없어지고 막 헐레벌떡 다니고 시간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정리 안 되고 이런 것은 두뇌 문제예요. 사춘기 아이들의 두뇌를 뭐라고 부르죠? 과도기의 두뇌라고 불러요. 과도기. 여러분 만 3세 때까지 우리가 세포, 두뇌 세포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늘죠? 그래서 이때 막 감각 자극하잖아요. 두뇌 발달 때문에. 그러다가 정체를 맞다가 사춘기가 되면 재조직이 일어나요. 두뇌 세포가. 그래서 느슨해지는 건 느슨해지고요. 단단해지는 건 단단해지고 끊어질 건 끊어지면서 성인 수준의 두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조직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두뇌가 정신이 없어요. 두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선택을 할 때 항상 더 매력적인 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지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걸 선택하고 그게 낑낑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막 연애나 열광하면서 막 화장하고 그룹도 말고 남자아이들도 민감한 아이들은 곱슬머리 이거 아침마다 펴달라고 그래요. 막 그러면 쓸데없는 거 신경 쓰면서 공부도 안 하고 정리까지 안 한다, 막 게을러다,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후두엽이 뭔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 아이가 지금 과도기의 두뇌에 드디어 돌입했구나. 이렇게 두뇌 문제로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화내고 미치고 팔짝 뛰어봤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이것은 이런 지금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다. 발달을 이해하시면서 대하시면 훨씬 덜 화가 나고 관계가 악화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시니까 아이가 조금 더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발달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중요해요. 양육태도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성과를 잘 내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 학생이니까 학교 학습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자기 할 일 잘 챙기고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 방식과 아이들의 성취 뭐 학업 성취든 어떤 성취든 이거와의 연관관계를 다 연구한 그 많은 연구들에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자, 우리는 어떤 양육태도를 갖고 있을까? 오늘 한번 잠깐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애정. 내가 우리 아이를 정말 온유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만 계속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할 때는 꼭 지적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죠. 그죠? 그리고 아이랑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시간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고 뭐 운전 중에 옆에서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기능적인 말만 더 하게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자꾸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 애정이 담긴 표현 그리고 옳은 말만 따박따박 하면 안 되죠? 우리 부모는 자꾸 그 아이랑 얘기를 할 때 내 말이 옳다는 것으로 내 말을 자꾸 정당화시키고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엄마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옳은 말 플러스 친절한 말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옳고도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옳은 말만 자꾸 하면 아이랑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똘똘이 스머프 생각나시죠? 똘똘이 스머프는 옳은 말만 항상 따박따박 하잖아요. 인간관계 별로 안 좋죠? 네. 옳고도 친절한 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애정적인 양육태도. 그럼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은 쪽에만. 일단 애정적인 그리고 거부적인. 이건 뭐 너무 명료한 거니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내가 우리 아이한테 나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 어머. 오늘 이거 너무 적어요. 어떡해요? 3분의 1도 안 되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라도 의도적으로 자꾸 사랑스러운 눈빛. 근데 목소리. 여러분, 소리 높이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아이한테 훈육하실 때 소리 높이면 백전백패예요. 왜? 논점이 이동해버려요. 내가 소리를 낮춰서 뭔가 차근차근 얘기하잖아요. 잘못한 걸 지적할 때도. 그런데 그때는 논점이 내가 잘못했다. 여기로 아이들이 맞춰져요. 그런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논점이 글로 이동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맨날 화를 내지? 맨날 소리 지르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엄마가 화를 내는 쪽으로 논점이 이동해요. 그래서 왜 어른들끼리 싸울 때도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논점이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리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 아이가 자율적으로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방치가 될 수 있죠. 그 현장 상담하다 보면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아이한테 선택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선택하도록만 두면 자칫하면 정말 방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일단 그 많은 선택지들 중에 좀 안전한 경우들, 안전한 선택지들을 주고 그 내에서 아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선택지 속에서 아이가 선택하도록. 그럼 내가 그런 자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통제. 이 통제는 다른 말로 침범적인 양육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옷 입는 거 하나까지.
내가 우리 아이를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뭐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뭘 해야 되고 뭐 뭘 하면서 노는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통제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통제를 하게 되죠? 네? 내가 편하니까. 또요? 네? 잘못하니까, 아이가 잘못하니까. 근데 아이가 순해서 말 잘 듣고, 그래도 통제하는 경우도 많죠. 잘못할까봐. 잘못할까봐. 맞아요. 3분단 분발을 해보세요. 3분단. 네? 잘 되라고.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아이가 숙제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왜냐면, 아이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예측을 다 하고 있어요. 예측과 계획이 다 있어요. TV 이거 오늘 너무 재밌어. 오늘 숙제 그냥 제껴. 이렇게 다 예측과 계획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남이잖아요. 남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측이 안 돼요. 제가 저거 TV 하나 보고 숙제할까? 아니면 또 볼까? 그냥 밤에 늦어 피곤하면 제 숙제 못할 텐데? 그럼 내일 제가 어떡하지? 저게 그럼 반복돼가지고 제 주한역에 노숙자로 살아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생각이 막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생산성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컨트롤은 안 되고 공포도 그때 생기죠? 막연하고 예측이 안 될 때.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리를 떨고 연필을 돌리고 입술을 깨물고 손도 물어뜯고 청소년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손 다 떼고 이런 건 굉장히 많죠. 그거는 분명한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다리 떨면 막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치명적으로 뭔가에 방해가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면 그냥 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행동으로 불안이나 긴장과 스트레스 이걸 지금 해소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다리 못 떨게 해보세요. 다른 걸로 옮겨가죠? 다리 못 떨게 하면은 손도 깨물어요. 이거 못하게 하면 머리 꽈요. 이게 돌아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불안이 올라오면 그렇게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내 눈앞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했니? 했지, 챙겼지. 계속 확인하고 다그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를 정말 돕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불안을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를 돕는, 여러분 발달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어떤 발달이든지 아이들이 발달을 해나가려면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해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발달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학습. 학습은 사실은 교과학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과학습은 학습의 일부이고요. 학습이라는 건 사실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과 반응. 이게 학습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배우고 익히는 거. 이 학습은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요.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도 학교에 가가지고 집에다 전화 엄청 하죠? 그 준비물 못 빠뜨렸으니까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얘들이 어릴 때, 얘가 지금 어리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면 나중에 좀 크면 얘가 스스로 자기 거 챙겨서 하겠지. 이런 기대로 우리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컸는데도 그게 안 돼요. 안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의 학습 효과가 세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서 도와주시되 행위 자체는 자녀가 한다. 그리고 아까 그 주도성, 거기서부터 힘이 좀 갈린다고 했잖아요. 청소년들도 공부 습관이나 이런 일상에서의 어떤 습관들을 잘 들여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주도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길 찾아가고 이런 거 있죠? 자기 거 챙기고 길 찾고 시간 관리하고 이런 거 다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방치가 되니까 잘 관찰하고 도와주시되 행위는 자녀가 한다.
이 원칙을 잘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해주거나 완전히 방치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냐면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이 요즘 정말 난리죠.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잠깐 쓰는 것 같아.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야, 너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쓸 것 같아? 그러면 3-4시간 쓰고 하는 아이들도요. 나 잠깐 뭐 쉬는 시간에 쓰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사용 시간 체크해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 훌쩍훌쩍 가죠.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들 왜 학원 시간 맞추려고, 왔다 갔다, 아이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버린다. 그래서 그 시간 좀 줄여주게 하려는 이 엄마의 절절한 심정으로 픽업을 하죠. 그래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엄마 그렇게 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줄이는데 아이는 그 시간에 또 스마트폰을 하고 밤늦게 안 자고 또 스마트폰을 하고 이래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도인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뭔가 방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꾸 제거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거는 자꾸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뭐 줄여라 이제 쓰지 말자 다짐하고 근데 약속도 깨고 또 쓰고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전제 자체는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직 성인 수준의 두뇌가 아니고 성인도 조절이 잘 안 되죠. 환경적으로 갖고 있으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늘 짜여져 있는 생활을 하잖아요. 상담도 늘 쫙 짜여져 있는 거고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동 시간에 잠깐 하고 물론 그걸로 업무를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앱을 깔아가지고 체크를 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처음에 그 앱 깔아가지고 첫날 체크했을 때가 4시간 33분이었어요. 휴대폰 쓸 시간이. 잠깐 하는 게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도 한번 앱 깔아가지고 체크해보고 요즘에 그 무료 앱들 많잖아요. 사용시간 체크해주는, 자동적으로 체크해주는 그거 깔아서 꼭 체크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말로만 계속하면 갈등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앱을 딱 깔아놔서 체크하게 하고 같이 체크도 해보고 그죠? 사용시간이나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제한도 해놓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뭔가 환경적인 장치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야지 말로만 계속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꾸 아이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너무 이거 통제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맡겨놓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한번 잘 조절해서 해봐라 기회를 자꾸 그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 자체가 청소년들은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진다예요. 그래서 아무리 통제를 잘하고 의지가 굳건하고 해도요 그거 잘 조절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런 장치적으로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정보다는 많네요. 이거 왜 그러죠 지금? 어떤 현상이죠? 애정은 없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다른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네. 그 박스를 두고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시고요. 앞으로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 박스 속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어떤 태도를 더 유지하고 있는가. 자, 이건 뭐냐. 계속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면 두뇌에서도 학습은 곧 기억이죠. 기억되지 않으면 학습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두뇌에서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기억을 잘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뭐냐? 여러분 이게 편도체라는 거 보이시죠? 이 편도체는 정서가 유발될 때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정서를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해마는 뭐죠? 많이 들으셨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예요. 이 해마가 고장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정보예요. 해마가 고장나면 이렇게 보고 누구누구 어머니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또 누구 어머니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트라우마. 뭔가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나쁜 기억. 그죠? 그래서 막 교통사고, 끔찍한 교통사고나 어떤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이게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정서를 담당하는 핵심 부인 편도체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인 해마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받아요. 정서적인 흔적이 세면 기억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책 제목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쁜 기억을 활용하라.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쁜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들이 오셔서 아까 치매 얘기하셨는데요. 특히 사춘기든 그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 오셔가지고 상담에서 뭐라고 얘기 많이 하시느냐. 선생님, 제가 그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까요? 이럴 정도로 자꾸 깜빡깜빡깜빡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뭔가 과부하가 되어 있고 특히 바쁠 때 더 많이 그러죠.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과부하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코티솔. 근데 그 코티솔이 바로 뭘 공격하느냐? 이 해마를 공격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학습에도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즐겁고 재밌고 흥미를 느끼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물질이죠. 엔돌핀. 근데 도파민이 쫙 또 분비됩니다. 도파민. 근데 이 도파민이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즐거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년부터 아이들 교과서가 스마트 전자교과서로 바뀌죠. 그 전자교과서라는 게 단순히 그냥 화면상으로 글씨를 읽고 이게 아니죠. 생생하게 동영상이 링크되고 정보가 링크되고 지금 이건데요. 우리 아이들의 교과 지식이 자습서 정도 하나 더 있으면 평가문항집. 그죠? 교과서, 자습서, 평가문항집. 우리 아이들의 교과 지식은 거의 여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이런 자습서 같은 형태는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온 거죠. 이 갇혔던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생하게 연결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수포자가 됐죠? 왜 수포자가 됐죠? 여러분 도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도형은 3D잖아요. 그런데 그걸 평면으로 보면서 두뇌에서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는 교과서가 이제 바뀔 거니까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입체로 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재미있으면 두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금 국가에서 스마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단지 디지털 시대 이거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시범 운영하고 샘플링 과정 거쳐가지고 연구한 다음에 최종 결론 먹고 지금 바꾸는 건데 아이들이 즐겁게 할 때 도파민이 나오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두뇌 상태가 돼서 학습 효과가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지 시대를 반영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컴퓨터 게임이나 TV 이거하고 스마트 교육 이걸 자꾸 똑같은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부는 종이로 해야 된다. 무조건 책은 종이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만 막 고집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가 막 공유되고 이제 재료들도 막 바뀌고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는 다 돌아서고 계시는 거죠. 정보들을 알아보면서. 근데 똑같은 처리 기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이나 TV는 자극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학습자의 속도를 맞추지 않아요. 정보가 수동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계속 일방적으로. 근데 학습 콘텐츠는 학습자랑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컴퓨터 게임이나 TV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걸 똑같은 걸로 생각하셔가지고 자꾸 우리 세대의 것으로 아이들한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천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미래를 예고했잖아요. 지금을. 오래전에. 미래의 문맹이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문맹은 글씨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의 문맹이는 더 이상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미래 문맹이다. 교육 현장에서 계속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저도 요즘은 위기의식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막 급변하는 이 교육 환경을 내가 못 따라가면 나는 언제든지 문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갈 거예요. 교육이. 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예전에 박물관에 가면은 책 같은 거 다 뭘로 돼 있어요? 견고한 재료로. 돌판 같은 데 새겼잖아요. 그죠? 비와도 끝도 없어요. 꾸겨지거나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종이로 바뀔 때 얼마나 우려의 목소리가 그때도 많았겠습니까? 그죠? 특히 옛날 종이 한지 이런 거는 그냥 물에 젖으면 끝이고 그냥 꾸겨지고 찢어지고 말도 안 되는 재료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분명히 그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종이책으로 훌륭하게 발전해왔잖아요. 지금 바뀌고 있는 이것도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고 과도기를 겪겠지만 좋은 쪽으로 분명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게 제가 갖는 또 교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볼 때 기분 계속 상하게 하면 두뇌적으로도 학습 능력 꺾는 거다. 그래서 체험학습 같은 거 가면은 왜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봤다가 체험을 하고 나면 더 기억이 잘 되죠. 그 놀이 학습을 통해서 어릴 때 공부를 하고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두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정서적인 흔적이 강해서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들의 대화 지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이에 없어요. 종이에 따로 점수만 그냥 쭉 기록을 해나가시고 합계를 구할 건데 요거는 사실 무슨 지능 지수를 이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제가 10가지의 중요한 그 대화랑 관련된 항목을 뽑았는데요. 대화 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참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즘 다중지능의 개념이잖아요. 음악적인 지능, 대인관계 지능, 논리, 수학적인 지능. 지능이 다중지능의 개념인데, 대화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에도 지능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상담을 이제 하면서 많이 오가는 내용들 중에, 그래도 요거를 좀 신경 써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최소한 말로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요걸 지금 뽑아온 거거든요. 자, 한번 각자 체크해 보시는데요. 어디에서 내가 점수를 많이 까먹나 6점 이하가 되는 것들은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항목을. 지금 대화는요. 대화를 하는 대상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요.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그죠? 세상 이렇게 좋은 때가 없어요. 정말 부드럽게 얘기가 잘 되는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고는 얘기 막 하려고 그래도 벌써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요. 그죠? 그게 패턴이 대상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좀 관계가 안 좋은 자녀 관계가 지금 좀 악화되어 있는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자녀가 하나다. 그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부드러운 시선으로 눈 맞춤을 하고 있다. 대화를 하다가 제가 눈 맞추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랑 얘기를 할 때 눈을 맞추면서 눈을 맞추는 게 왜 중요해요? 내가 네 얘기를 잘 듣고 있다. 내 경청의 제스처잖아요. 그리고 교감을 하는 거죠. 눈을 이렇게 딱딱 마주치면서.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고개 이렇게 끄덕이시잖아요. 중간에 혼수 상태로 가실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수업에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기도 해요.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자, 그래서 매우 그렇지 않다. 눈 맞춤을 거의 안 하고 있다. 3점이에요. 그리고 눈 맞춤을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럼 15점이에요. 3, 6, 9, 12, 15예요. 자, 체크하셨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 내가 우리 아이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무슨 말 하는데 계속 자르고 내 말하고 이렇게 하는가? 자, 끝까지 잘 듣고 계시면 15점이에요. 보통이면 9점이에요. 아주 안 듣고 있다. 그러면 3점이에요. 자, 체크하세요. 나중에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너무 간단한 기술이지만 꼭 필요한, 너무 중요한 기술이죠, 여러분. 계속,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건 잠깐, 제가 여담인데요. 저희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 진짜, 부부끼리도, 제가 아까 모든 관계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부부끼리도 사회생활 하듯이 생활하면 싸울 일이 없대요. 꼭 적용해보세요. 직장 상사를 대하든, 직장 동료를 대하든, 늘 거리를 딱 잘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아주 깊이 새기고 생활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 때부터. 늘 직장 상사를 대하든, 남대하든, 이렇게 거리를 대하면서 하니까 늘 친절하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어떤 소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인이 뭐가 좋았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대화가 참 잘 통해서 좋아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 번역하는 일을 해요. 왜냐면 샬롯의 거미줄 아시죠? 그거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지식이 얕고 넓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주로 하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있잖아요. 그걸 번역해. 그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미래 막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얕고 넓어요. 그런데 제가 연애를 하면 남편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수다 떠는 주제하고 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주질 않았나 봐요. 근데 전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모임에서 남편이, 우리 부인이 말을 참 잘 들어줘서 대화가 잘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죠. 사실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없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들어만 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 저 사람이랑 잘 통해, 나 저 사람이랑 정말 대화 잘 돼 할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잘 통한다고 느껴요. 그렇죠? 눈 마주치고 고개만 잘 끄덕여요. 좋은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은요, 점수를 거꾸로 매기시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화를 내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면 15점이에요. 거꾸로, 노란색은 거꾸로 15, 12, 9, 6, 3. 소리를 높여 화를 내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3점이에요. 여러분, 영국인가 어디 가면 소리 지르면 징역 2년 받는 거 아시죠? 엄마가 아이한테 소리 지르면 징역 2년 받는데요. 학대다, 이거요. 우리는 오랜 문화 속에서 좀 체벌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 문화 속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거의 심각성을 사실 그렇게 못 느껴서, 그리고 우리가 의도해가지고 쟤를 학대해야지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할 때 소리를 지른다는 건 마지막에 하는 일이죠. 선전포고잖아요. 끝장을 봐도 좋다, 이때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왜 자꾸 소리를 지릅니까? 생각해보면 애들이 약한 존재여서 그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건 어떤 형태든지 학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자 다짐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어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안 하고 싶다, 애가 만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공감 전에 뭘 먼저 하죠? 옳은 말을 먼저 해요. 네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오늘 할 건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긴 해야 되는, 그러면서 격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앞에 공감을 항상 먼저 해줘요. 항상 공감
이게 계속 머릿속에 넣고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공감을 먼저 한다. 아 그래 너 진짜 힘들겠다. 엄마 같아도 친구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공감이 싫지. 공감을 먼저 해주고 옳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그렇다. 15점이에요. 자, 항목 6점 이하 된 거는 다 각자 체크하고 계시죠? 그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응? 어머나? 어머나. 하나가 표가 왜 날라갔지?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있는데? 어머나. 똑같은 걸로 되어 있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어머나. 네. 제가 사고 쳤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야, 우리 어머니 잘 찾아주시네요. 자, 요거. 자,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한다. 공감과 수용은 조금 달라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공감은 아까처럼 그렇게 그 아이의 기분, 마음 이거를 이제 같이 공감해주는 거고 수용은 뭐냐? 공감을 못해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가 기분 나쁜 말 해가지고 기분이 나쁜 것이 내가 공감이 안 돼도 그대로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감은 잘 하기도 하는데 수용은 잘 못해요. 그냥 내 생각이랑 다르거나 내가 느끼는 거하고 지금 다르고 공감이 안 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대로 내가 인정해주고 있는가? 매우 그러면 15점. 그 다음에 요거 약점을 활용해서 말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세요? 이게 우리 아이가 지각을 자주 하는 애예요. 근데 맨날 너 또 지각이니? 또 지각이야? 맨날 지각이지. 이렇게 약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그러면 3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되세요? 간결하게 말하고 있다. 이거 잘 되세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서 세 번 얘기하고 1시간 안 되니까 2시간 계속 얘기하죠. 예, 근데 짧고 굵게 딱 얘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자녀교육서에서 하잖아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말이 길어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엄마가 짧고 굵게 딱 치고 끝나면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걸로 끝나요. 그 말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길게 얘기하면 엄마의 잔소리가 길었다. 이것만 딱 남는 거예요. 내용이 남지 않고. 그래서 잔소리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미리 연습하고 있다. 여기서 점수 많이 까먹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저기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전날에 뭐 노래방 가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날에 막 노래를 한번 연습해보고 간다는 거죠. 대화는 너무 중요한데 왜 연습을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대화는 너무 중요한데 꼭 말이 그냥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자녀와 뭔가 중요한 대화라고 합의를 봐야 되고 규칙을 정하고 뭔가 그런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미리 연습을 하고 대화하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점수 많이 깎아먹어요.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이중 메시지. 정말 안 좋은 메시지 중 하나가 이중 메시지예요. 이거 뭐냐? 그래도 그렇게 힘들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공부가 인생이 전부니? 근데 너 나중에 공부 안 하면 힘들까? 이게 이중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 진짜 우리 많이 주고 있지 않아요? 이중 메시지. 이거 정말 안 좋은 메시지. 여러분, 내 욕구가, 엄마의 욕구가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욕구면 이중 메시지 주시지 말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괜히 반감만 들어요. 그래서 내 욕구를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좋은 메시지예요. 엄마는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일단 내 욕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중 메시지입니다. 자, 10개의 항목의 점수의 총 합을 구해보세요.
10점을 구하시면 일단 90점 이상이 되면 대화지능의 보통용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국 어디에 가도 90점 이상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체크 못하고 있어요. 안 나올까봐. 30초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자, 내가 90점 이상이다. 오, 야, 그래도 3분의 1 정도 되세요. 야, 큰겁니다, 큰거. 전국 어디에 가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100점 이상이다. 어머. 우리 어머니 아까 애정은 별로 없으셨는데 자유로운 우리 어머니 100점 넘으셨어요. 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잠깐만 110 이상 있어요? 110? 오, 110 이상 있어요. 어머 세상에. 120 이상. 어머, 130 이상. 129. 우수 수준. 야, 이게 여러분 총점은 150점입니다. 150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점수가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보통 9점이 안 되는 점수들 그거는 잘 항목을 체크하시고 하셨다가 우리 아이랑 대화하실 때 오늘부터 그 항목들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대화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연습 한번 잠깐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맨날 듣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지적을 자꾸 하죠. 그래서 너 전달보다는 나 전달이 효과적이다.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그냥 실습으로 간단히 해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자, 너 전달. 너 또 지각이야? 이거 널 중심으로, 아이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그럼 나 전달로 얘기하면 이건 말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죠? 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설득력이 달라지는 거죠. 또 지각이야? 나 전달로 하자면. 응? 엄마는? 그렇죠. 잘하셨어요, 지금. 엄마는 네가 지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죠? 나 전달이죠.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 또 같은 얘기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네가 지각을 해서 속상하다.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거야. 할 때. 이건 어떻게 바꿀까요? 어려워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네? 엄마가 지금 네가 하는 말 잘 못 알아듣겠다. 야, 굉장히 우아하게 얘기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엄마는 못 알아듣겠다. 네가 하는 말에 내가 좀 공감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더 잘 만드셨어요? 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 나 전달로 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겠니? 와, 역시 우리 어머니 129 어머니. 네가 왜 그러는지 좀 엄마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그죠? 엄마 다시 얘기해 줄까? 이런 거. 엄마가 어떻게 하면은 너가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방식이 잘못됐니?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생각 좀 해, 생각 좀.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죠. 생각 좀. 네? 뭐라고 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오류가 있을지 한 번 보고 한 번만 생각하자. 한 번만 생각해보자. 다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네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건 뭐죠?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수두룩하죠? 그래서 어쨌든 나의 마음이나 내 생각, 내 바람, 내 욕구, 이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꾸 바꿔서 얘기하셔야 돼요. 바꿔서.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대화를 효과적으로 해나가려면 말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생각을 조심하세요.
그거는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그건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본령이 되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한 번씩 꼭 떠올리고 저의 말 언어적인 습관 이게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말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일단 생각을 좋게, 그죠? 생각을 더 풍요롭게, 이 사고하는 거, 여기를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우리 아이가 인성을 발달시키고, 남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능력도 기르고, 지식도 얻고, 이렇게 하는 데에 최고의 배움의 도움이 뭡니까? 역사가 증명한 최고의 학습법. 독서죠. 독서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맹모 삼천지교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책이 있는 환경을 따라가는 거.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 인류의 지금 우리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티븐 잡스, 그리고 뭐 조선시대 자녀교육의 명문가들의 비법, 숨겨진 비법, 이런 거 다 똑같죠?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독서예요. 칼 비테의 자녀교육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자녀교육 관련해서는 정말 베스트셀러이죠. 그 칼 비테가 자신의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자신의 아들을 책을 통해서 천재적인 학자로 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기록이 묻혀 있다가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하버드대 도서관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얇은 책이에요. 그거 꼭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독서는 분명히 우리의 두뇌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꾼다. 전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청소년 아이들하고 방학 때만이라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보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각도로 도전하고 안내하는데 대부분은 다 실패해요. 당장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청소년기 때 책을 읽는다는 게 너무 힘든데 특히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더 읽을 시간이 없죠. 그런데 중학생이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책에 더 비중을 둘 수 있어요. 왜냐면 중학생은 아직 입시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어서 이때 책을 많이 읽자 그게 아니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책이랑 관련해서 통으로 다 날려요. 3년을. 입시가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애들도 생각하고 엄마들도 제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너무 안 읽네 하는데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덜 중요한 걸 먼저 하느라 더 중요한 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에 도대체 책을 몇 권이나 제대로 된 책을 몇 권이나 읽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책을 안 읽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고등학생이 되면 멘붕 오죠. 왜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어휘의 수준이 이미 너무나 높죠. 양이 너무 방대하죠. 여러분 고등학생 입시 문제들 보세요. 그 대학 입학할 때 공부하는 우리도 못 풀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미 성인의 사고를 요구하잖아요. 고등학생 공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방대한 어휘나 이런 게 언제부터 쌓였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쌓이는 거잖아요. 고등학생 돼가지고 자 입시 공부한다고 보케블러리 22,000 이런 거 확 붙잡고 화끈하게 어휘 마스터한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휘는 장기에 걸쳐서 쌓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학습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망각 특성상 하나의 낱말을 몇 번을 봐야 머릿속에 완전히 남아요?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도 시험 범위에 있는 것을 4번, 5번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학습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물 끓는 원리에 비유하잖아요. 한 문제를 맞힌다는 것은 그 문제랑 관련해서 100을 알아야 찍어서 맞히지 않는 이상 맞히는 거지 99.9%를 알아도 0.2%를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알려면 사람의 망각 특성상 4번, 5번의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학습적으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4번, 5번 중에 정말 중요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다시 시간 내서 공부한다? 안 그래도 4번, 5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엄청나게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잘 안 나와서 학습 때 무력감에 빠져요. 나 지난번보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 중간고사 때 50점 받았어요. 기말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정말 노력했어요. 80만큼 이 아이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딱 나오고 보니까 점수가 그대로구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지? 난 역시 공부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동기가 꺾여버려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 진짜 열심히 했어? 네가 정말 열심히 했어. 왜 점수가 똑같아? 너 말로만 열심히 한다 그런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50만큼 했건 80만큼 했건 99만큼 했건 100을 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그 문제는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시험을 볼 때까지 시험 범위에 있는 것을 4번, 5번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시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여러분 중고생들 중간고사 보면 다음 때까지 2달이죠. 2달. 중간고사 보고 2달 뒤에 기말고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원리를 생각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 끝나요. 화끈하게 놀아요. 홍대 가가지고 막 그동안 못했었다고 구경하고 막 화끈하게 놀다가 한 달 딱 전 되잖아요.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주만 더 놀자. 왜? 우리가 있잖아요. 3, 7일, 20일. 3주 동안 바짝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해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한 주 더 놀고 3주 남겨놨을 때 계획을 세우죠. 공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 또 해요. 나름대로. 그리고 또 시험 망쳐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는데도 계속 그 자리예요. 원리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중고생은요 전 과목 내가 꼼꼼하게 노트 정리 한 번 하는데도 3주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3주는 택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기력에 잘못하면 빠지는 거니까요. 달려주세요. 시험에서 성과가 나려면 사람의 기억 특성상 시간을 두고 4번, 5번이야.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셔가지고요. 수학 틀린 문제 나왔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게 한다고 막 4번, 5번을 그 자리에서 풀리게 하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영어 단어 100개를 테스트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외우죠? 몇십 분씩 쓰면서 막 해가지고 완벽하게 외웠어요. 테스트 딱 통과했어요. 시간 지나면 까먹죠? 그게 한 번에 여러분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오답 노트를 얼마나 이상하게 활용하는가. 오답 노트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화하다가 여기까지 다시 왔네요. 근데 오답 노트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4개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죠. 십자가 딱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그 학습의 원리를 모르면 틀린 문제를 4문제를 풀어요. 가지런하게 이렇게 딱 풀려고 되어 있나 보다. 4문제를 가지런하게 풀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4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4번을 풀어라. 이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공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언어는 장기적인 것에 의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그죠? 이전에 독서 습관이나 이런 거 잘 기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책을 보는지도 보고, 그리고 도서관도 가고 소장 가치가 있는 건 구입해서 교체도 해가면서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직접 경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의 최고의 도구는 책이잖아요. 그걸 잘 해나가게 하려면 엄마 아빠가 책을 열심히 펼쳐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책을 열심히 펼쳐야 아이가 그 독서 문화에 젖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모델로 해가지고 책을 읽어가겠어요. 그래서 규칙을 잘 따르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따라야 되고요.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싶다? 우리가 열심히 책을 펼쳐야 되고요. 갈등 관리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톤으로 짧고 굵고 명료하게. 아까 한국 체크하면서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해야 되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물어보는 거죠. 먼저 물어보는 거죠. 생각이나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수다 있죠. 아까 제가 기능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다를 떠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불신의 대상을 딱 보면요, 말문이 막히죠. 그죠? 근데 내가 얘 친구인데 기억이 좋고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말수가 평소에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나면 말이 막 많아지잖아요. 수다를 막 떨고 싶어지죠. 기분이 좋고 신뢰가 쌓이면 더 수다스러워져요. 두뇌의 원리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랑 대화 나누실 때 엄마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일상의 기능적인 그걸 떠나서, 그걸 벗어나서 예전에 그런 거,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의 사진 이런 거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엄마가 얼마나 기뻤고 사랑했고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 기능적인 걸 벗어난 수다, 이런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패런티즈,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가장 친절하고 사랑의 표현이 넘쳤고 공감적이고 지지적이고 했던 때가 언제예요? 아기 때죠, 아기 때. 그때 우리 어떻게 말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했죠. 아, 그래, 힘들었구나. 우리 애기 힘들었지?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말했죠. 그게 패런티즈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기분 상하게 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연습한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신뢰를 쌓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신뢰가 쌓이려면, 부모 자녀 간의 신뢰가 쌓이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가 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되면 신뢰가 안 쌓여요. 그래서 내 행동이 우리 아이가 예측 가능하게, 그 결과가 그 예측 가능하게 내가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서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리적으로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열어놨어. 자, 여러분 풀포츠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나아가서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그걸 중심으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다 무엇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 꼭 유명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서 소소한 행복, 감동, 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느낄 줄 알면서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폴포츠는 누군지 다 아시죠?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어릴 때부터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그죠? 늘 위축되어 있었고, 암투병도 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K나 위대한 탄생 이런 것처럼 그 영국의 브리티시가 탤런트라는 경연대회가 있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2007년에 우승했죠. 뭐 지금은 부와 명성을 한 손에 쥔 폴포츠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죠?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외모. 그래서 동료들이 막 비웃고 조롱했죠. 왜냐면 폴포츠가 휴대폰 외판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랬는데 꿈이 있었으니 노래를 부르면 가수가 되겠다. 그것도 오페라. 그래서 야, 네 주제에 무슨 오페라에 먹고 살기로 바쁜데 비웃고 조롱했지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조금씩 모으고 해가지고 빚도 조금 보태고 해서 이태리로 오페라 교실에 단기로 참여하러 떠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자기 꿈을 향해서 매진하는데 폴포츠가 2007년에 우승을 하고 2008년에 우리나라에 공연을 왔어요. 근데 좋은 공연 하나가 얼마나 효과가 큰가, 교육적인 효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부산에서는 KBS 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 가서 봤는데 여기가 3,000석이 매진석이었어요. 3,000명의 청중들이 전부 다 기립해가지고 존경과 환호의 박수를 막 치는데 여러분 너무 감동받으면 막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 아시죠? 눈물이 뜨겁잖아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폴포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연에서 나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만 꿈꾸면 무엇이 되지 못했을 때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그거 하나 향해가지고 정말 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치열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의대 못 갔어요. 애들이 뛰어내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 과정에 무엇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무엇이 되겠다. 장래 희망 그러면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꿈은 다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소소하게 이렇게 취미생활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래 희망 그러면 자꾸만 무엇이 되는 거, 직업 이걸 중심으로 자꾸 질문하고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세계를 끌어간 위대한 위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되겠다를 꿈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 어떻게 살겠다. 이걸 꿈꾸면서 자기 삶의 획을 그어간 사람들이죠. 인류 역사에 이바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꿈꾸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다 그렇게 무엇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그 폴포츠가 예선전 통과하는 동영상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폴포츠가 노래를 부를 때요 그 노래와 관련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멘트를 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어 회화를 전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못하냐면 왜 뮤지컬 오리지널 팀들 와서 가끔 공연하잖아요. 브로드웨이 42번가 이런 자막 보느라고 그 배우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못 볼 정도로 안 들려요. 영어 회화 전혀 못해요. 그런데 이 폴포츠의 공연에서 제가 정말 내가 오늘 폴포츠가 내뱉는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이 감동을 다 담아가서 고스란히 전해주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영어만 했으니까 단어로 다 알잖아요. 그날 폴포츠가 하는 모든 멘트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연 끝나고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 멘트를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무릎을 쳤죠. 동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내가 선생님이 내뱉는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다 담아가야지. 이런 동기를 갖고 있다면 제가 공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적인 메시지가 크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하는 문화를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뭘 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자. 화장할 때도 최선을 다하자. 청소할 때도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노력하는 건 저렇게 가치 있구나. 여러분 노력이라는 건 철저하게 문화예요. 이 아이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요. 잠깐 마지막 이제 청소년기고 입시도 이제 치를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국영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시 컨설팅은 아닌데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여러분 영어, 수학, 국어, 독서 이런 거 왜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영어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철학자들의 생각을 좀 빌려올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철학자가 수학자였죠. 그리고 대제국들이 세계를 이끌어간 대제국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수학자를 키운 거. 그리고 영의 발견이라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정보 얻어보고 싶으시면 문명과 수학이라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세요. EBS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럼 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인류의 문명, 역사, 기원 이거하고 수학과의 관계를 쫙 풀어놓은 건데 정말 멋져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수학은 누가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은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채무람 시리즈 같은 게 유행이었어요. 허무개그, 채무람 시리즈 뭐 이런 생각나세요? 저도 아주 오래전 전이어가지고 내용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재밌었다. 재밌던 기억 그것만 남거든요. 친구들이랑 깔깔거렸던 거.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수업 끝나면 쉬는 시간 모여모여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시리즈. 근데 한 친구가 무서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대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2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1등을 해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바늘로 막 찌르고 주술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공부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늘 2등만 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으슥한 곳에. 그래서 점쟁이한테 상황을 얘기하고 내가 1등을 하려면 무슨 묘책이 있겠냐. 이 1등 하는 애를 내가 해치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생각을 하더니 국영수를 열심히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십 년 전에도 그랬고 몇백 년 전에도 그랬고 이게 상징적으로 국영수 이 과목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다시 풀면 뭐예요? 독서, 언어, 외국어, 수학. 독서, 외국어, 수학.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독서는 뭐 제가 앞에서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3박 4일 더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독서는 뭐 중요한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수동에서 수석한 아이들의 공통점 다 분석해보면 공통점 어린 시절부터 책을 놓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놓지 않았다. 근데 그건 다 아니까 뭐 영어 수업은 왜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철학자의 생각을 빌면 김용옥 선생님 아시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영어 수학을 청소년들한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정말 무릎이 절로 쳐져요. 그러니까 영어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국어, 특히 지금은 영어죠. 영어는 뭐 지금 뭐 세계 공용어니까 의사소통 하려고. 그럼 애들한테 제가 이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갔는데 물이 마시고 싶어. 물을 사야 된다. 그럼 영어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영어는 지금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지식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언어가 현재까지는 영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뭔가 중요한 논문 같은 거 낼 때 영어 논문 발표하죠. 그죠? 모든 지식이 글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정도를 비교하면 한국어하고 영어는 1대 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식을 얻고 내 지식을 확장시키고 지식이 확장돼서 창의적인 것을 또 다시 생각하고 뭔가 이런 풍요로운 사고를 해나가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은 그게 영어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수학.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네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알려도 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 우리가 다들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사고가 발달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수학은 미국 수학 다르고 한국 수학 다르고 중국어 수학 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만국 공통어. 그게 수학인데, 그러니까 만인이 일치를 볼 수 있는, 만인이 같은 일치를 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만국 공통어가 수학이다.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막 생각해 보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고 저런 경우도 생각해 보고 바꿔서도 풀어보고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해서 네 생각 내 생각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그 수학적인 사고, 그게 발달해야 민주주의도 발달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도 수학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입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학은 그래도 뭔가 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 거 이것도 수학적으로 풀 수 있다고 그러더라.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거기서 한 번에 다시 깨달음이 또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영수는 앞으로 또 한동안은 가장 비중이 있겠죠. 지금 뭐 절대평가로 바뀌네 마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뭔가 또 다른 형태로 비중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시를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설계 속에 독서, 외국어, 수학 여기는 꼭 설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빠져있는데 아무리 체험 많이 하고 경험 많이 쌓고 이렇게 해도요. 입시에서는 일단 굉장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을 얻고 확장시키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삶에도 꼭 필요한 설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지금 12시가 다 돼가지고요. 막 이제 얘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끝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책자에 참고하실 만한 거 대화랑 관련해서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온라인 상에서 질문하시면 돼요. 일단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에다 최저금 이렇게 치시면 최저금의 교육 레터 이렇게 잡혀요. 그냥 최저금은 사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최저금의 교육 레터로 클릭하셔서 소식 받기 하시면 제가 올리는 정보들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 보면은 맨 위에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놨어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 개인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뭐 궁금한 거 얘기하시면 제가 거기 다 답변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정금 TV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 최저금이잖아요. 그래서 정금 TV예요. 그거 치시면은 그게 뭐냐면 지금 인사말만 올라가 있는데 제 딸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책 읽어주는 거, 그 다음에 학습법.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학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 요렇게 큰 테마로 해가지고
3분짜리, 5분짜리 영상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금팀 오셔가지고 구독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보시면 참고하실 만한 강의 내용들이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인사만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